있고 다음 보시면 아까 그 사람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다 이걸 써봤더니 사람과 다르다. 당신의 비늘이 몸에는 비늘이 있고 그래서 사람과 다른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침도 안 받고 약은 또 이렇게 화식 불에 열에 달군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탕약도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 뒤에 약 처방을 내릴 때 왜 지금까지 밝혀놓은 모든 약초가 약이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다 써봤으니까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선의도사는 처방을 토끼간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상생상극 음양오행에 의해서 상생상극으로 내리게 되는데 사람과 짐승이 그 발병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아시지만 사람의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 일단 생각이 되겠죠. 내가 아무리 아프지 않고 싶어도 유전적 요인이라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지금 공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로하면 당연히 아프죠. 그다음에 그 생각, 마음 사람이 그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덕해지는 7가지 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거를 좀 대비하자면 제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축구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축구를 안 하냐? 우리는 축구를 통해서 단합심도 배우고 협동심, 근력, 지구력, 심폐, 지구력 이런 거 다 늘리려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빼앗으로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마구 기뻐하는데 그 골은 또 누구한테는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골을 먹으면 매우 화를 내요. 그래서 희정, 노정, 그 다음에 애정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슬픈 일이 있으면 쓸데없이 더 슬퍼합니다. 적당히 슬퍼야 되는데 너무 슬퍼하면 또 이제 이게 사람 몸에 병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애욕증이 있어요. 이게 짐승 같은 마음으로 이성을 탐한다는 얘기죠. 정말 윤리적으로 이성과 같이 지내면 좋은데 비윤리적인 짓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데 너무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자기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남들이 못 되기를 바라는 악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을 아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구자가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사람은 3가지 두려워한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체면에 해당하는 건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명예에 좀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종교가 있으면 종교의 그 큰 신을 말하겠죠. 종교가 없으면 조상님이 되겠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세상에 살다가 뭐 하다 왔니? 그랬더니 마땅히 답할 게 없는 남들을 위해서 살다 왔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기치다 왔어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칠정이 빠져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병의 요인이 좀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그 중국 고서에도 나옵니다. 이 18세기에 중국 그 수의학 그 책에 있는 용어들인데요. 금수, 금은 가둬놓고 키우는 그 조류입니다. 수는 4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얘기하죠. 금수의 질병은 사람과 다르다. 풍과 바람과 한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생긴다. 먹을 것에 의해 생긴다. 그런데 사람하고 같은 점은 기운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의 신체는 이렇게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육신을 구성할 때 먹는다는 얘기죠. 사람과 같은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분명히 또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다르다. 그런데 제가 사람과 짐승에 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하나 좀 잠깐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뇌 겉질이라고 합니다. 과거 용어는 대뇌 피질이었는데요. 대뇌 겉질의 비율이 있다면 그 연합 영역이 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람은 약 80%, 그리고 개는 약 20%에 해당합니다. 연합 영역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지금 제가 무슨 어떤 단어나 이야기 뭘 하면은 과거의 기억부터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앞으로 뭐가 올 건가,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는 저게 2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쥐를 쫓던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쥐를 놓쳤습니다.
한참 동안 분석하고 발자국 자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됐고 이게 이틀 만에 생긴 발자국이며 이렇게 방향이 어디 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다가 그냥 다른 쥐를 탐해요. 그러니까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별로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토끼는 먹이를 주면 기쁠 뿐이고 이 먹이가 과연 앞으로 나한테 어떤 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이 썼던 그 처방을 보면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요법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한 채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했는데요. 쭉 보시면 그 사람 똥까지 희화화시켜서 판소리하는 분들이 똥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황금 인분탕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썼는데 약이 듣지 않습니다. 곰슬개까지 썼는데 웅담까지 썼는데 안 듣고 전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토끼 간이 약이 된다 그러면 이 이론은 복잡하죠. 아까 판소리 들어보니까 복잡하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 가장 위에 나무의 기운은 그 나무가 불이 타면 불을 만들죠. 그래서 불의 기운을 생성시키고 불의 기운이 재를 만드니까 토양이 기름지게 되니까 흙을 살리고 흙에서는 금속이 나오고 금속은 또 물을 녹아서 물이 되거나 아니면 그릇을 담을 수 있죠.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니까 상생하는 법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극은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나무의 기운이 흙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니까 흙의 기운을 이렇게 상극시킨다는 거죠. 상쇄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토끼는 아시다시피 나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12지 중에 용에 해당하는 지는 이 흙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용왕을 상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주역의 점술법에 따라서 보면 뭐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 보면 진간사사는 원속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있는 진자는 용왕은 원래 목에 속한다, 나무 기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무 기운을 살리는 건 아까 수라고 그랬죠, 물수. 그런데 옆에 밑에 보시면 갑인 을면은 물의 대강수요. 그래서 물의 기운, 큰 강의 기운이다 해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가 용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 간을 먹으시오. 간에는 음양 기운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아 때는 혈액까지 만듭니다. 이런 훌륭한 장기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아프다고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의미가. 그리고 질병의 전파 양식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병의 전파 양식을 보면 용왕이 혼자 아팠느냐, 그 일대 음식을 먹었던 모든 신하들이 다 아팠느냐, 용왕은 혼자 아팠어요. 그래서 개체질병이고요. 먹는 걸로 인해서 발생을 했으니까 대사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왕이 회복한 시기는 뭐냐면 토끼를 구하러 별주부가 육지에 나가는 것이 6월 15일쯤입니다. 그런데 오고 가고 일주일 다시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주고 되돌아오는데 일주일 해서 약 3주의 소요 시간이 들으니까 낳는 시기를 보면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용왕은 약 3개월간 같은 약을 먹었지만 그 토끼 간에 해당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초 선생님 그 노래 그 수군가에서는 그냥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스승님의 그 유일한 제자인 운초 오정숙 선생님은 그 토끼 똥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토끼 똥인데 그때는 그 100년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토끼가 희한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몰래 자기 똥을 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걸 식분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소화불량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소화됐던 그 자기 똥을 먹는 게 아주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새 최근 학설도 그렇고 사이언스에도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이제 장내 미생물을 잘 유지해줘야지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구르트 많이 먹은 분들이 오래 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토끼 똥을 먹어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당시에는 수의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 1922년도에 이일이 농림학교라고 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학교를 거의 그 정리하면서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서 1931년도에
수의축산과를 처음 세워서 수의사 면허를 이제 발급받게 하는 곳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했으니까 우리 그 동초 선생님이 만들 때는 수의사가 없었어요. 오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왕의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전의 호의호식입니다. 토끼라고 하는 동물은 먹잇감 동물이니까 백성이 되겠고 간은 백성들의 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나왔다는 희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것은 그때 수의사가 없었거든요. 용왕은 파충류죠. 그래서 사람의 질병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면 되고 약 처방은 약사님한테 가시면 되고 용왕의 질병과 동물의 질병은 수의사한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똥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별주부의 정성을 이렇게 통쾌함으로 바꿔주고 또 웃음과 쾌감을 같이 주는 의미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왕의 질병이 과연 무엇인가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아까 힌트가 나오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통풍입니다.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주제, 술과 고기에 오줌을 배설할 때 요산, 먹는 걸로 인해서 발생을 했으니까 대사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용왕의 질병은 잠정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통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